빨리 해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까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 고양이랑 삭 얘기할 때. 그래서 하고 있었고 이제 요거에 대한 텍스트를 읽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전혀 명정하지 않고 통일성도 없어 보이는 자연사라는 영역을 고전시대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었을까? 누구나 데카르트의 기계론이 위축되면서 뭐 자연의 역사가 출현할 수 없었다고 느끼며 매우 자주 그렇게 말하곤 한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이 결국 세계 전체를 지속하는 운동의 법칙이 불합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혔을 때, 또 식물과 동물의 복잡성이 넓이가는 실체 단순 형태와 그것을 크게 어긋나게 되었을 때, 자연은 기이한 풍요로움을 드러냈을 것이 틀림없고, 생물의 세심한 관찰은 데카르트 철학에만 물론 빈대로 시작됐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실 레이 존스턴, 크라우트에게 자연사의 가능성은 데카르트 철학 자체와 동시대적이다. 이 문단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역사 고가 계보학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데카르트의 아까 그 기계론적 인식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는 기계다 뭐 고양이도 기계다 뭐 이런 인식에서 이게 틀렸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해부를 해보고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역사적 진술로만 보면. 근데 에피스템의 관점에서는 그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뭐 요거는 뭐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이 고전주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히스토리아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분리된 사태이다. 알드로반디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사물의 가시적인 모든 것과 사물에서 발견되었거나 사물에 놓인 모든 기호가 완전히 단일하게 뒤얽힌 조직이었다. 가령 식물이나 동물에 관해 역사를 쓰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의 요소나 기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닮음, 식물이나 동물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효능, 관련된 전설 및 이야기,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로부터 제조되는 약재, 음식, 고대의 기록, 여행자들이 동식물에 관해 말했을 것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어느 한 생물의 역사는 그 생물을 세계에 관련된 온전한 의미망 내에서 그 생물 자체였다. 우리가 보는 것, 다른 사람이 관찰하여 전달한 것,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순전하게 믿는 것의 구분, 즉 관찰과 자료 그리고 이야기라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 단순 학적인 삼분법은 그 당시엔 실제하지 않았다. 지금 이 밑에 문단은 르네상스 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존스턴이 네발 짐승의 자연사를 썼을 때 그런 네발 짐승에 관해 반세기전에 알드로반은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 역사가들은 그다지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표현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알드로반디, 즉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 고전주 시대 사람이 존스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해야 한다. 알드로반디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동물에 관해 해부학적 구전 서술과 포획 방법, 우화에서의 활용과 생식 방법, 서식지와 전설상의 궁전, 먹이와 가장 좋은 요리법을 동일한 차원에서 서술했다. 존스턴은 말에 관한 장을 명칭, 해부학적 부위, 서식지, 영영, 생식, 울음소리, 동작, 호감방감, 이용법, 의료관행 등 12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알드로반디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 중 어떤 것도 누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중요한 차이는 존스턴에서 드러나는 그 결여에 있다. 존스턴의 경우에 동물의 의미로는 망가져 쓸모가 없게 된 부위처럼 무너졌다. 존스턴 이후에 린네가 자연사에 제안하게 된 서술의 수준은 매우 독특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장은 이름, 이론, 속, 종, 특징, 용도 끝으로 리테라리아, 문학연수를 따라야 한다. 시간에 의해 사물에 심는 언어 전체는 발견, 전승, 믿음, 시작초에 담론이 들어서 부록처럼 맨 뒤로 물러난다. 르네상스 시대의 기묘한 동물은 구경거리였고 축제, 싸움, 허구조이거나 실질적인 시합, 전설의 재구성과 관련되었으며 이 같은 경우들에서 늘 새로운 노래를 펼쳐 보였다. 고전주 시대에 설치된 자연사 전시와 동물원과 식물원은 볼거리의 순환적 기념을 사물들의 도표식 기념으로 대체했다. 무대 시대, 목록 시대 사이 교면을 깨는 것은 지식의 욕망이 아니라 사물을 시선과 담론에 동시에 알고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역사를 기술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알드로반디는 뭘 썼냐면 서식지와 전설상의 궁전을 같이 썼어요. 혹은 요리법, 어떤 여행자가 말해준 것 이런 거를 다 썼어요. 왜? 유사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은 거 다 쓴 거예요. 아는 거 다 쓴 거고. 근데 고전주의 시대에 더 가까운 존스턴은 혹은 린네가 얘기하는 이 서술의 순서는 재현되지 않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다 뒤로 밀려나거나 생략돼요. 재현 가능한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결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뭐 종속, 용도, 특징, 뭐 생식, 울음소리 이런 것만 남고 해박적 부위 이런 것만 남고 이야기나 전설 같은 거는 생략되거나 뒤로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요 차이가 그 르네상스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였다. 결여와 생략이 다른 건가요? 아니 완전 같은 말. 그냥 문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의 생물학에는 전설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뭐 생물학 백과사전 볼 때, 해부학 그 교과서 볼 때 지금 전설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15세기, 16세기에는 전설 내용이 당연히 들어갔죠. 이 동물에 관한 거니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데카르트랑 음.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음. 데카르트도 어떤 삶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되라고 하였고 후 이분들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우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카르트 튀어나오거든요. 뭐 약속한 것처럼 또 이렇게. 혹시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데카르트 이 사진밖에 없나요? 그 다른 사진이 못생겼어요. 이거 다른 분들도 다 이걸 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이것도 사실은 그 기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든 데카르트 맞아요. 데카르트가 재현되잖아요. 바로 재현되잖아요. 데카르트가. 맞아요. 데카르트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고전주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유사한 것들을 함유를 통해 일반화한다는 거죠. 제가 재현이라 자꾸 부르고 있는 게 일반화겠죠. 불변의 진리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거. 저 하나. 그다음에 전승, 전설 등 유사성에 기반한 비합리적 지식은 부역으로 대체하거나 삭제됐다. 결국 보편학이란 대상을 식별했다는 건 뭐야?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쾡이에 이름을 부여했듯이 살쾡이를 고양이에 넣든 스라손이 넣든 살쾡이라 부르든 우리는 이걸 식별해야만 했고 사실 식별되지 않았으면 얘는 다른 그냥 이상한 모양의 고양이 정도로 남았을 거를 식별하고 얘를 삭이라 부르면서 재현하는 것. 그게 고전주의 시대의 재현이고 보편학이고 합리론이었다. 그 얘기예요. 대강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시녀들 나옵니다. 시녀들을 보시면 요 그림 설명 들으셨겠지만 기억 안 나실 분을 위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상황을 가만 보면은 저 공주마마가 있고 시녀들이 막 주변에 서 있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이젤 앞에 화가가 서 있어요. 화가가 그림 그리고 있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초상화의 대상이에요. 그림의 거울 안에만 희미하게 나와요. 왕과 왕비죠. 왕과 왕비 부부죠. 근데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가 그렸어요. 즉 그림 안에 있는 화가가 그렸다고요. 여기서 다시 유사성의 시대에는 내가 본 것이랑 닮았다는 얘기였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재현이니까 내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봤더라도 이 풍경을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겠거니, 이랬을 거야. 시선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내가 바라본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그림은 저 사람이 날 볼 때 이렇게 보이겠거니라고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 시선의 차이. 해서 재현은 더 이상 유사성도 유사하다고 말하는 인식자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재현은 지가 스스로 재현해요. 재현은 이미 그 자체예요. 객관적 지식이니까. 객관적 인식이니까. 요게 그 말과사물의 맨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성 얘기 전에 이거를 집어 넣어놨으니까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좋긴 했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들었을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림의 함의는 이거다. 재현이다. 시녀들의 그림을 가지고 푸코가 공격하고 있는 거, 공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묘사하고 있는 건 재현이다. 해서 말과 사물이 어떻게 돼? 이게 그 르네상스 시대 말과 사물 색이 좀 다르죠? 닮음인데 이 시대에는 말이 사물이에요. 말하는 순간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했으면 이미 그 대상이 드러난 거예요. 식별된 거고 대상 그 자체. 말 이꼴 사물이다. 말과 사물은 이제 같이 간다. 이해되세요? 요게 재현의 특징이에요. 말 이꼴 사물. 진리, 신의 말씀, 법칙, 계몽 다 같은 말이겠죠. 해서 요렇게 하면 이제 고전주의까지 끝나고 고전주의에서 이제 근대로 가야겠죠. 벌써 그래서 네 번째 꼭지예요. 많이 왔어요. 예, 힘드시겠지만 제가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근데 다음은 없나요? 조용히 하세요. 그 르네상스랑 고전주의의 에피스테메가 있었다는 말이 이제는 이해되시죠?
시대 인식이 달랐어요. 근데 고전주의도 지금 봐봐요.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랑 사물이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맥주가 있다라는 문장이랑 얘랑 다르잖아요. 여기 맥주가 있다라는 이 통사론 자체가 이미 얘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맥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스텔라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냥 배 터진 말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죠. 그게 근대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에피스템. 그게 근대다. 그래서 뒤에 뭐 쭉 나오겠지만 왜 이때 주요작용이 역사가 되고 왜 정신병원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마르크시즘이 가능했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좀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그 물고기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아까 데이비 스타 조던을 이제 고전주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저기 생명이란 카테고리에 보면 네. 이제 저기는 이제 분류학이라고 르네상스를 하고 있고, 네. 고전주의는 이제 박물학, 생리학이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데이비 스타 조던,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제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로 카테고리로 제가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저게 혜수님이 저한테 정확히 하셨던 질문인데, 네. 그 지금 데이비 스타 조던이 하고 있는 거는 박물학이에요. 박물학. 박물학. 아, 이 생명, 이 새로운 물고기가 나타나면 네. 얘 머리통에 구멍이 3개인지 4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 비슷한 속인데 박아 넣어요. 아, 이름을 넣어요. 식별해요. 제형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책에는 분류학자로 나오고 린네도 분류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린네도 고전주의죠. 박물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생명자리 르네상스에 뭘 넣을 거냐 분류학 말 대신, 그럼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저기에 신화 전승을 넣을 수도 없는 거라서 뭔가 어쨌든 예. 르네상스에서 고전주의로 가면서 에피스테메가 유사성에서 재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인적인 분이 계셨는데, 혹시 재현으로 가면서 그게 그 시대를 풍미하게 된 이유나 조건이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벙벙한 질문이지만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뭐 저는 2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현이 가능해지니까 신의 말씀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어떤 종교론적인 입장이 있을 거고, 하나는 계몽주의적 관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게 됐네? 같은 식의 아이디어. 프란시스 베이컨식의 아이디어죠. 대상을 이렇게 보고 법칙을 하나 만들면 이건 법칙이야. 대상을 이렇게 보고 법칙을 하나 만들면 이건 법칙이야. 이렇게 법칙을 세워나가고 이게 학문이 되고 이게 합리주의가 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태도가 자연스러웠겠죠. 모든 걸 어쨌든 규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저 시대가 뉴턴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로, 그러니까 천체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궤도를 재현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믿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이디어를 데카르트가 촉발했다기보다는 모두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던 과정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야라고 이렇게 데카르트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 시대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그게 가능 조건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때도 뉴턴이 싫어가지고 막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그 뭐죠 린네 분리학 저거 너무 자의적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아까 처음에 니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힘의 의지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그걸 이긴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 시대가. 어떤 힘이 있는 집단이 그 사상을 밀었기 때문에. 뭐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그 좀 더 무의식적인 얘기죠. 좀 더 무의식적인 얘기. 그 시대의 무의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게 더 쩌는 것 같아라는 감각이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게 실전 생각해서 도구 같은 것도 약간 기여를 뭐 현미경의 발견이랄지. 나오면 천체만 뭐 사실 현미경의 발견도 완전 중립적인 발견이냐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한 발견이냐, 그렇죠. 그게 논점이 복잡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겠다.
저 잠깐만 길을 잃었는데 또 맥주 먹나? 잠깐만. 다시 아니 재현 아까 얘기했지만 유사성이 지금도 남았죠. 재현도 지금 너무 잘 남아 있어요. 재현 적태도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그 기계론적 생물학 같은 거 정말 극한으로 발전시키면 그 이정주전자 이런 얘기 되지 않겠어요? 모든 생명은 유전자를 캐리하기 위한 기계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닮아 있잖아요.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론 이전의 과학은 재현적이에요. 패러다임론 이전의 과학은 보통은 재현적이에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칸트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어려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어렵거든요.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일단 칸트 아저씨. 칸트도 이 사진만 나오거든요.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정면 사진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사진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푸코가 진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현이 계속 이겨왔어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쭉 자기가 문헌을 살펴보고 막 공부를 해보니까 재현이 계속 이겨왔는데 서구지성사에서 최초로 재현이 후퇴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를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칸트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칸트는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재현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독단론이고 하나가 경험론인데, 그러니까 관념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이 주신 이성이 있으니까 대상을 무조건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경험론은 야 경험도 안 해보고 뭘 알아, 다 경험해보고 다 써서 실험 100번 해봐야 법칙 하나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념론은 뭐가 문제냐면, 관념론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맹목적이잖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잖아요. 경험론의 문제는 뭐냐면 100번 실험했어도 101번째 발레가 나왔을 때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재현이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둘 다 재현을 떼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둘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직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깊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칸트는 재현이 된다면 재현의 가능 조건이 있을 것 같아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현 자체가 아니라 재현의 가능 조건을 정립하려고 한 게 칸트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벌써 이게 1년 반 전인가요? 이 그림을 꺼냈던 게 1년 반 전인데, 봐봐요.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법칙처럼 지금 바로 직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지? 돌 다 만져봤어? 아니면은 돌 안 만져보고 그냥 상상한 거야 우리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너무 법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지에 대해서 칸트가 도식을 그리는데, 일단 우리가 감각 데이터를 받겠죠. 뭔가 감각 데이터를 받아서 태양이 돌을 비추면 돌이 따뜻하게 된다고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우리 머릿속에 오성이란 게 있어서 대상을 가서 잡아온다는 거예요. 자, 말 좀 어려운데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태양이 구운 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프로세싱한 대상이야. 그래서 요 돌은 사실은 저 뒤로 밀려나고 우리가 프로세싱한 대상, 우리가 틀에 넣은 대상은 남아.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법칙일 수 있고 이건 재현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단 말이에요, 칸트가. 그래서 한 칸 더 가면 우리는 이제 태양이 원인이고 돌이 따뜻해진 결과라는 거를, 오성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감각 데이터만 받아도 가서 이 감각 데이터를 약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해서 태양이 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법칙이구나, 무슨 뭐 어떤 데이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해 안 가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요렇게 밍숭맹숭한 설명으로 이해가 안 가면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성이 말이 복잡한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오성은 뭐냐면 그냥 프로세싱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그래. 원인 결과 혹은 범주화,
혹은 뭔가 그 아까 뭐 유비 이런 것도 비슷하게 뭐 맞춰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얘랑 얘가 모양이 똑같다는 거를 바로 보자마자 알거든요. 바로 직관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랑 아무 상관없이 이 둘이 같다는 걸 알아요. 요 얘기가 이해되세요? 칸트가 제일 어려워. 다시. 내가 대상을 인식했어. 왜 인식이 가능해? 인식이 가능 조건이 뭐야? 라고 칸트는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전에 대답은 뭐였어? 경험됐으니까 이거 내가 이 칼스버그를 100번 만져보면 이런 모양인 거 알 수 있어. 1번. 2번. 뭐 상관없이 그냥 신이 주신 지성이 있으니까 우린 이걸 바로 알 수 있어. 2번. 근데 칸트는 둘 다 싫었어. 둘 다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경험 데이터를 지성으로 프로세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데이터를 지성으로 프로세싱하니까 우린 이 대상을 알 수 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야? 칸트는 대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아니죠. 칸트는 프로세싱된 대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경망이네. 그런가? 신경망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이라 부르는데 사물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성, 지성, 이 프로세싱을 통해 드러난, 나에게 드러난 현상만 알 수 있다. 라고. 뭐 색깔도. 근데 사과 색깔 너무 지루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력부터는 제안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과 색깔. 뭐 많이 하는 아주 비근한 비유인데 이거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죠. 초록색 맞습니까? 네. 얘가 더 연한 색인가요? 필스너. 네, 좀 더 연하네요. 이건 칼스버그 흰색이고. 근데 만약에 제 눈깔이 엑스레이식으로 대상을 포착하는 거면, 이건 모르겠죠. 근데 저도 어쨌든 제 눈엔 이게 초록색 칼스버그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랑 일단 나연님은 합의가 됐죠. 어떻든 간에 얘가 알 바예요? 실제 얘를 우리가 알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제 눈이 엑스레이든 혹은 제가 뭐 곤충처럼 보든 간에 일단 합의가 되네? 됐네? 이거거든요. 재현이 됐네? 물론 사실은 재현이 안 됐죠. 고정주의 관점에서는. 근데 칸트는 그런 식으로도 재현을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지가 재현의 막타를 때린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재현을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물 자체로 밀어놓고 어쨌든 나한테 드러난 건 알아. 나연님한테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럼 우린 이건 합의 가능해.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요 얘기는 이해되세요? 대충? 뭐 요런 식이에요. 아까 그 돌 얘기도 마찬가지. 일단 뭐 됐다 치고 합의했다. 그거 뭐 간단히 말하면 합의했다 해서 우리는 항상 사물의 현상만을 알 수 있다. 재현이 아닌 재현의 가능 조건을 찾아봤더니 재현 자체는 안 되고 재현은 후퇴시키고 물 자체로 밀어 넣어 버리고 일단 얘는 알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푸코는 재현의 후퇴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는 말 이퀄 사물이었잖아요. 벌써 틀려요. 내가 말한 거랑 사물이랑 일치할 수가 없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칸트가. 일치할 수 없고 내가 말한 거 내가 본 사물 정도는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물 자체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이걸 텍스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텍스트로 보는 게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흐름이 이러니까. 자, 이거 말 어려운데 그냥 좀 읽어볼게요. 재현들의 상호관계 또는 이 관계를 밑받침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칸트는 수동성과 의식의 경계로 내몰려 단지 무조건적 감각에 불과할 정도로 내용이 빈약해지기조차 한 재현의 층에서 구하지 않고, 즉 재현의 근거를 재현의 층에서 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방향해서 검토한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그 흔히들 얘기하는 얘가 나한테 온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잡아온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그는 순수한 인상만 남을 때까지 쟤들 사이의 관계를 점차로 줄이는 일종의 내부 공동화의 관계를 정당하지 않고 대신에 이 관계의 보편적으로 타당한 형식을 결정한 조건에 의해 관계를 밝힌다. 이게 오성, 지성 이런 거겠고, 칸트는 물음의 방향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재현과 재현으로 제시되는 것을 피해가고 모든 재현이 그 형태야 무엇이건 제시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겨냥한다. 그러므로 자기로부터 전개되고 해체됨과 동시에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은 자체의 적용법칙을 따르는 재현이 아니다. 경험에서 나온 판단과 경험적으로 확증된 사실만이 재현의 내용을 근거로 확립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관계가 보편적일 수 있으려면 모든 경험을 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적 여건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세계 모든 재현이 일반적으로 실제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 말 어려운데 다시 읽으면 자기로부터 전개되고 해체됨과 동시에 나에게 구성될 수 있는 거는 재현 그 자체가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현은 지가 재현한다 그랬죠. 재현의 특징, 지가 재현하고 지가 제한의 법칙이 이미 있어. 근데 칸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로는 재현이 불가능해. 경험된 판단과 경험된 사실만이 겨우 재현 같은 걸 근거 지어줄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조금 어렵나? 조금 어렵나? 보통 그 저희가 읽었던 보탬에서 읽었던 이주연 씨 책에서는 그러니까 집어넣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후퇴 대신에 그러니까 재현이 그 사물 자체에 붙어있던 곳에서 인간의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졌다. 뭐 할 수 있는 표현인데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선언적 여건이 어쨌든 이 대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칸트가 얘기했으니 그것밖에 모른다. 우리는 인식되어지는 것밖에 모른다. 아니, 이렇게 코페르니쿠스가 전해가 뭔지 얘기하시면 차라리 더 설명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어렵게 안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제 느낌대로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다시 원점. 재현 됐죠? 아까 재현까지는 이해하셨죠? 재현 됐죠? 재현됐다는 건 뭐야? 얘가 나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봤어. 그럼 이건 재현됐어. 이름 붙였으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데이터가 너한테 온 것만으로 어떻게 얘가 재현됐니? 모르잖아, 그거. 알 길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경험론 얘기했는데 네가 태양이 비춘 돌 5,000개, 5천만 개를 다 만져봤어? 그게 어떻게 재현됐는데? 안 되잖아. 그럼 그게 왜 가능한데? 네 머릿속에는 가능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틀이 이 경험 데이터를 바꿔버려요. 약간 바꿔서 내 머릿속에 얘는 재현됐어. 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 범주 안의 대상은 재현됐어. 바깥의 대상은 물 자체라 이걸 아는 건 인간의 욕심이야. 그건 불가능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대상은 재현됐어. 이 말을 칸트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대상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상에 명명하고 입법한다 그래요. 우리의 그 인식 범주가 직접 가서 대상을 잡아온다 그러거든요. 이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전했는데 왜냐면 이전까지 인식론은 당연히 바깥의 대상이고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였고 저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갈 거니까 객관적 인식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상상했으면 칸트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얘가 니한테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서 잡아오는 건데 이 잡아오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질문 있는데 네. 방금 설명 너무 잘해줘서 이해가 쏙 됐고요. 근데 질문 하나가 있는데 혹시 지금 고전주의랑 근대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 데카르트의 이성이랑 칸트의 한계가 있는 본인만의 범주로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한 거랑 네.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데카르트의 이성은 사실은 직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그냥 짜게 볼게요. 데카르트는 아까 처음 얘기한 독단론의 끝에 있는 사람이라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함리론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서
독단론이라고 제가 부르 그 경험 데이터는 상관없어. 인간이 이성이 있으면 이걸 알 수 있어라고 일단은 주장하는 그 계통이 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뭘 하냐면 다 의심하잖아요. 다 의심하잖아요. 다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생각하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가잖아요. 칸트는 그거랑 약간 다르게 경험 데이터까지 없다고 믿는 건 너무 멍청한 소리 아니니? 로 가는 거예요. 경험 데이터는 있잖아. 근데 다만 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경험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가져오는 거야. 가 지성 5성이고 칸트의 이성은 아예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되게 멀리 있는 개념이에요. 데카르트 이성 말고 칸트 이성과 칸트의 5성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더 쉽게 가자. 자, 방법론적 회의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데카르트는 논리적 형식을 통해 대상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니야. 확실하게 명석하고 판명하게 우리가 순수한 형식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칸트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한편 이성이 아니라 5성.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려운데 필터, 인지 필터라고 얘기하세요. 인지 필터. 우리한테 인지 필터 같은 게 있어서 이 인지 필터로 들어온 대상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 그러면 칸트의 이성은 어디 있어? 칸트의 이성은 뭐 신, 뭐 도덕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멀리 있어요. 요 얘기 안 해요. 이성 가지고 인식론 얘기 안 해요. 5성 가지고 얘기해요. 이러면 대충 이런 단계에서 이성 오성 그거는 그냥 말 이름뿐이라서 그냥 어쨌든 재현이 후퇴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사실 방금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벌써 좀 막막하네요. 우리 경험 선언 이중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지금 얘기한 건 그냥 가야 가. 이처럼 18세기 말에 유럽의 문화에서 일어난 사건, 즉 지식과 사유가 재현의 방법으로 물러난 사건은 칸트 비판으로서 역사가 처음으로 확인된다. 그때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재현의 공간이 갖는 토대 기원 한계이다. 고전주의적 사유가 정립했고 관념학이 추론적이고 과학적 방식의 단계를 검토했던 재현의 한업 영역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점에서 비판론은 18세기 철학이 오직 재현의 분석에 축소하고자 했던 형이상의 차원을 부각시킨다. 이 표현도 좀 중요한데 아까 그 대비에서 얘기했잖아요. 칸트가 뭐라 그랬다고? 요거 이성만으로 아는 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식의 그 고전주의적 재현 있잖아요. 그건 형이상학이 돼요 이제. 그거는 실증적이거나 뭐 진리 이딴 게 아니라 사변적인 얘기가 된다고요. 경험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요건 일단 넘어가고 한 가닥 더 있거든요. 한 가닥 더 있는데 잠깐만 뒤에 뭐지 이거? 이로부터 거의 무한한 일련의 결과가 쏟아져 나온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사회를 지배함으로 어쩌는 한엄 결과들이 초래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선언적 주체와 새롭거나 적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배치된 확립된 경험력들의 동시에 줄을 남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새로운 사회 형태의 상호적 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정연하게 배열할 수 있는 이 재현들의 동질적인 영역이 18세기의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소멸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측면에서 재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검토한다. 즉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선정 영역을 드러나게 하는데 거기서 결코 경험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유한한 주체가 대상 X와의 관계에 따라 경험 일반의 모든 형식 조건을 결정하며 재현들 사이에서 가능한 종합 토대를 도출하는 것은 바로 선험주의 분석이다. 맞은편에서 선험적인 것 쪽으로 여러 영역 대칭된 또 다른 사회 형태는 재현되는 존재 자체 측면에서 재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검토한다. 모든 실제적 재현의 지평에서 동적인 토대로 지적되는 것은 결코 대상화될 수 없는 대상,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는 재현, 명백한 동시에 비가시적인 가시성,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 토대가 될 정도로 현실 사라진 실체, 즉 노동 생명에서 바라는 영역이다.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따라오세요. 따라서 비판론으로부터, 즉 칸트 철학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철학에서 최초로 칸트 철학이 확정한 재현에 대한 존재 괴리로부터 근본적인 상황에 확립됐다. 즉 한편으로는 대상이거나 형이상학, 정확하게는 우리의 피상적 인식에 이르는 대상이 원천이지만 결국 대상할 수 없는 바탕이거나 형이상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실증적인 인식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원천 과학으로 여기는 철학입니다. 두 개로 찢어져요. 과학이.
두 개로 찢어지거든요. 칸트가 뭐라 그랬어? 얘 몰라. 재현은 되는 것 같아. 머릿속에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학은 쉬웠잖아요. 그 전까지 과학은 얘가 재현됐으면 재현됐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칸트는 이 재현이 유한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네 머릿속에만 있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긴 한데 완전히 알 수는 없고 얘를 알 수는 없고 네 머릿속에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두 개로 찢어지는데 이렇게 찢어져요. 이미 재현된 것들끼리의 관계만을 말하는 학문이 이제 경험과학이 되고 실증주의가 돼요. 반대쪽에 지금 이 간극 있잖아요. 내가 이걸 봤을 때 간극.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네? 하는 그 아쉬운 지점. 거기에 실존주의가 들어가요. 선엄 철학, 생철학, 니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대상을 종합하는 과정에서의 이 괴리를 보는 선엄적 어떤 그 철학이 하나 나오고 이미 재현이 불완전하게나마 된 대상들끼리 보는 그런 과학, 현상의 과학이 나타나요. 요렇게 두 개로 찢어진다, 과학이. 철학이. 과학도 그렇겠지만. 여긴 이해되시죠? 완전히 아니고 좀 이제 사변적으로 들기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사변적으로 따라오세요, 일단. 그래서 아까 그거 사물을 직접 말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사물은 재현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재현되죠? 그래서 말이꼴 사물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말 그리고 사물이에요. 말과 사물은 이제 벌어져요. 내가 말하는 거랑 얘랑 일치할 수가 애초에 없어. 내가 말하고 나한테 드러난 것만 알 수 있어. 근데 드러났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도 과학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이 시대 이후의 모든 우리가 지금 사이언스를 부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일 거고 우리가 그 좀 어떤 대륙 철학, 뭐 존재 철학 뭐 이런 거를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종합 쪽에 있어요. 내가 종합한 것들이 사실 이거랑 다르네? 존재는 뭐지? 뭐 얘는 뭐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 재현이랑 상관없어진 것들. 그럼 이게 약간 말과사물에서 말 그리고로 바뀌신 거잖아요. 네. 그럼 과와 그리고는 이게 원어로는 똑같아요. 어차피 애. 근데 지금 쓰신 표현은 처음에 말과였잖아요. 지금 그리고로 바뀐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장난친 거죠. 그냥. 그냥 조금 더 원래 의미에서 말과 사물의 거리감이 좀 더 멀어진 걸 그러니까 맨 앞에 말과 사물은 닮음이었잖아요. 그때는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란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붙어갔는데 재현의 시대에는 똑같았어요. 재현 때문에. 근데 칸트 이후로 벌어져요, 다시. 대상 자체는 재현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그 냉정히 말해서 현대 과학은 얘가 재현되건 말건 관심 없어요. 드러났잖아요. 이미. 드러났으면 그거 가지고 과학하면 되지. 되는데 뭐. 근데 선엄 철학하는 뭐 실존주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구토가 난다 그러잖아요. 얘가 얘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고백하고 막 울고 구르잖아요, 바닥에.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재현이 안 되고 주체도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현의 시대에는 주체가 무한했죠. 신의 언어를 대리하는 사자였으니까요. 이게 드러났으면 이건 진리 뭐 이렇게 갔으니까 주체는 무한했잖아요. 근데 주체가 유한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 그러면 이거 지금 푸코랑 똑같아요. 이때만 진리였네? 그럼 다른 땐 진리 아니네? 다른 땐 다르게 볼 수도 있네? 이지시 가능해지죠. 그래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가능했고 그 다음 시대는 이게 가능했고 저 시대는 이게 이거였고 이지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요. 닮은 대상들을 엮는 분류학에서 분석을 통해 식별하고 배치하는 자연사 박물학을 거쳐서 이 생명이 어떻게 발생 가능인지 시대별 환경별로 따져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나란히 놓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신화론이 나타났겠죠. 당연히. 사물, 뭐 이건 귀한 거고 천한 거고 뭐 이렇게 분류하는 수준에서 뭐 농작물이나 금이 귀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확정 지어보는 어떤 고전주의 경작이 나타났다가 시대별로 인간의 노동 형태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역사 발전을 마르크스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배치가 이해되세요? 이 세 가지 배치. 우리가 1번, 2번 보고 그 다음에 칸트 얘기하자마자 3번 이해가 되죠.
주체가 유한하니까. 대상은 완전히 재현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재현을 무한히 가능해진 거예요. 이 불완전한 재현은 무한히 가능해진다. 그래서 아까 그 텍스트에서 이 귀결은 무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분은. 참고로 얘기하면 말과 사물 전체의 절반은 방금 요 슬라이드에 나온 이 내용에 예제로 채워져 있어요. 압도적인 밀도의 증거로 채워져 있어요. 아 힘들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야? 지금 10장 한 15장 남았어요. 40분 정도 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부터 인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이거 뭐였어요? 인간과학의 고고학이었죠. 인간이 어딨지?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아까 벨라스케스 시녀들 얘기 기억하시죠? 고전주의 시대에 인간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귀결이 뭐냐면 이 얘기 귀결이 뭐냐면 아까 요도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그 재현 얘기할 때 그 인간 주체 그러니까 인식 주체는 무한하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푸코는 이 인간을 뭐라 보고 있냐면 인간은 경험의 대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인간은 관찰되고 어떤 그 현상의 일부로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 시대에 놓아볼 수도 있고 실험해 볼 수도 있는 대상이죠. 경험적 대상이죠. 근데 한편으로 인간은 종합하는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험적 경험적 이중체라고 불러요. 인간의 특성은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인간을 이루는 저 인간을 가두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란 대상을 볼 때 어떤 틀 안에서 보냐? 칸트가 볼 때 요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요것도 응? 칸트란다. 푸코가 볼 때는 요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약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제들을 쓰기가 너무 비근해가지고 그냥 다 안 썼는데 예를 들어 인간은 몇 시간 일하면 죽어. 인간답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은 줘야 돼. 뭐 복지가 있어야 돼. 내지는 인간은 BMI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죽어. 뭐 당뇨 지수가 어떻게 되면 죽어. 혹은 술 끊으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건강검진 받고. 요 틀. 그다음 밑에 문헌학이라 돼 있죠. 저거는 문학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푸코가 겨냥하고는 사실 정신분석학도 있어요. 그 무의식 혹은 인간을 규정하는 어떤 영역들. 저런 거랑 상관없이 글을 쓰고 막 실존적으로 소리 지르잖아요. 사드 후작의 욕망 얘기도 그렇지만 그 뒤에 문학 같은 것들도 보면 저 세 틀 안에서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저것들이요. 지금 저 그 노동경제학 뭐 진화론적 생명과학 이런 것들 언제 나타났어요? 칸트 이후에나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은 르네상스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200년도 안 되던 얘기예요. 그 전에 재현의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은 뭔가 무슨 신의 사자 내지는 뭔가 그 구도자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고 뭐 저 때 좋은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개의 죽음이랑 인간의 죽음을 같은 선상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걸로 보잖아요. 생명에 대한 이해가 좀 늘어났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나 중세 때는 개가 죽은 건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고기가 된 거고 사람이 죽은 거에만 이렇게 장례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의 이해 차이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다르게. 지금 보는 방식이랑 다르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 읽어보면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인간 안에서 획득되는 만큼 유한성의 분석론에서 인간은 기묘한 경험적, 선험적 이중체를 이룬다. 실제로 우리가 근대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객관적인 방법을 인간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인간이라 불리는 경험적, 선험적 이중체가 구성되었을 때다. 저 근대성이라고 써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저 근대성 고전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모더니티라고 부르는 거. 중략, 경험적인 동시에 비판적이고자 하는 담론은 실증주의적인 동시에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인간은 축소되고 약속된 진실로 소출한다. 거기에서는 전비판적, 즉 고전주의 순리성이 전면적으로 퍼진다. 실증주의적이거나 종말론적인 유형의 사유들, 마르스주의는 이것들을 첫 번째로 찾아낸다. 에 의해 이것과 현상에 고치된 성찰들 연결을 겉보게 될 엄을 기밀성이 명백하다. 지금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여기서 현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실증주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주의, 종합을 뺀 실증주의는 고전주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전주의랑 닮았다. 그리고 지금 까고 있죠. 마르크스주의는 그 종합도 모르는 실증주의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 사르트르가 이거 읽고 왜 화냈는지 아시겠죠? 사르트르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이거 읽고 이제 바로 푸코 부르주아는 뭐 이렇게 들어갔던. 근데 지금 푸코는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그 현상학은 지금 실증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 마르크스주의랑 현상학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대사건 아니야. 같은 에피스템이야.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양자사의 접근은 뒤늦은 화해 같은 것이 아니다. 즉 고고학적 지형의 차원에서 그것들은 인간학적 전제가 구성된 순간부터, 다시 말해 인간이 경험적 선험적 이중체로 출현한 순간부터 서로를 필요로 했다. 실증주의와 종말론에 대한 참된 이의제기는 체험을 회귀하는 데 있지 않지만 만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이는 아마 엉뚱해 보일 문제로 될 것이며 우리 지금 알 수 없다. 그만큼 이 이의제기는 우리의 사회 전체를 역사로 가능하게 만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인간이 정말로 존재하는 데 자문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와 사유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 수 있을까 하고 한순간에 상상하는 것은 상식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 문장이 그거거든요. 인간과 현대 인간을 비판하는 게 인간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개념이 너무 연약하다. 인간이라는 개념 지금 200년밖에 안 됐다. 뭐 진리 얘기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인간의 출현에 우리가 너무나 눈이 멀어서 세계와 세계의 질서 그리고 인류가 존재했지만 인간은 존재하지 않던 시대를 그리 오래전이 아닌데도 이제는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과 사물의 시대에서 말과 사물이 일치되는 시대, 그 뒤의 시대는 지금 말과 사물이 벌어졌고 이 벌어진 채로 두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저 벌어진 그거를 가능하게 한 인간은 뭐냐는 그 질문에 200년도 안 된 개념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세면이 나오겠죠. 요즘 논의되는 신유물론 같은 것들이 나왔던 그 인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식의 논의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나오는 건데 저는 매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제가 볼 때는 고전주의를 회귀에 가까운 그런 인상이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부터 이 지금 배치된 이 지도가 와해될 것이다. 푸코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 번째 지층에 있고 지금 우리 봤죠. 데카르트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유사성이 무너졌는지, 칸트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재현이 무너졌는지 봤잖아요. 무슨 사건일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 따위는 그냥 바로 지워질 것이다. 그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종말은 우리 인간종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어떤 그 세계 멸망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식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인간 개념이 그토록 빈약하고 허약하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삼각형, 그 삼각형 안에 있는 이 개념 따위는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대단한 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해서 또 텍스트, 이게 결론부거든요. 지금 끝이니까 결론부 그냥 읽고 끝낼게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니체가 멀리서 그 전환점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단언되는 것은 신의 부재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말, 인간의 유한성이 즉 칸트의 발견이 인간의 종말에게 하는 그 미묘하게 감지되지 않는 이탈, 동물성 형태로의 후퇴이고 따라서 이제 신의 죽음과 최후의 인간이 이 영역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명백해진다. 즉 신을 죽였다고 알리고 따라서 자신의 언어, 사회, 웃음이 이미 죽은 신의 공간에 자리하게 하고 신을 죽인 자로 자처하고 이 사례와 자유의 결정을 삶을 구현하는 최후의 인간이 아닐까? 최후의 인간이 말하고 사회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신의 죽음 속에서이므로 사라진 희미해지게 마련이고 새로운 신을 동일한 신으로 벌써 미래의 양을 부리고 있으면 인간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거 말 되게 어려울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신은 죽었다는 말이 지금 우리 이도식에서 칸트의 그 유한성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신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재현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유한해지고 이미 이게 불완전해졌으니까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짓은 신의 자리에 인간을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인간을 써놓고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내지는 인간은 뭐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고 인간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배치도에 따르면 자신의 고고학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신의 죽음을 넘어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죽음의 자국 속에서 이 죽음과의 깊은 상관관계에 따라 니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신을 살해한 자의 종말이고
웃음으로 인한 얼굴의 파열이자 가면의 재래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싫어간다고 느끼고 인간의 사물인 존재에서 얼굴을 잠깐 지목한 깊이 흐른 시간의 분산이고 동일자의 회귀와 인간의 원자부사에 찾아볼 수 있는 동일성이다. 19세기 동안 철학의 조언과 다가올 문의 약속은 아마 유한성이 사유되고 인간이 지식의 영향으로 출현하는 현상과 완전히 일치할 반면에 오늘 철학이 그리고 또다시 나오고 있던 사실과 아마 철학의 예술을 터지만 이거 여기 번역이 문장이 너무 멋들어지는 문장이라서 읽기가 너무 힘든데 그보다 오히려 철학 밖에서 철학을 것을 반성해서 문학에서도 어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간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근데 또 이 멋진 문장이 나오죠. 인간은 언어의 두 가지 존재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형상이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언어가 재현의 내부에 위치하고 이를테면 재현 쪽에서 용해된 후에 파편화를 대가로 치르고서 그 상황으로 해방됐을 때 비로소 인간은 구성되었다. 즉 인간의 형상은 파편화된 언어에 갈라진 존재로 형성되었다. 마지막 세 문장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아니 뭐 길게는 안 할 거고 아까 그 종합과 경험이 분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인간이 비로소 해방됐다는 거예요. 재현의 시대에는 인간은 재현의 주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 같은 건 없었고 이게 갈라진 다음에서 이 틈들 사이에서야 인간이 형성됐다. 해서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인간은 지식에 제기된 가장 유구한 문제도 가장 지속적인 문제도 아니다. 누구라도 비교적 짧은 역사와 제한된 지리적 마름지를 검토한다면 거기서 인간은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지식이 그토록 오랫동안 검토해서 헤맨 것은 인간과 인간의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물과 사물의 질서에 관한 지식, 동일성과 차이, 특성과 등가, 그리고 말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친 모든 변동 중에서 요컨대 동일자의 깊은 역사가 내보이는 모든 국면 중에서 150년 전에 시작되었고 어차피 이제 종결되고 있는 중일 단 하나만이 인간의 형상을 출현하게 했다. 그것은 오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그건 옛날부터의 막연한 근심이나 날카로운 자각, 개인의 신념이나 사무실 올가미의 오랫동안 걸렸던 기권의 검토가 아니었다. 즉 그것은 근본적인 지식의 배치에서 벗어난 변화의 결과였다. 사회공학이 분명히 보여주듯 인간은 최근의 시대에 발견된 형상이다. 그리고 아마 종말에 가까운 발견물일 것이다. 만약 그 배치가 출현했듯이 사라지게 이른다면 18세기 전환점에서 고전주의 사회 위법성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기껏해야 가능하다고 예감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도 형태가 무엇일지도 부작성 알지 못한 어떤 사건에 만약 그 배치가 뒤흔들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건데 인간은 바닷가 모래성이 그러 넘어져서 사라질지 모른다. 여긴 이해되시죠? 쭉 훑어봤더니 인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고 사라질 것이다. 인간과학은 허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면 말과 사물이 끝납니다. 말과 사물이 끝나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떠올릴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가능 조건 얘기했어요. 고고학 얘기했죠. 가능 조건. 인간이란 개념의 가능 조건을 탐구해봤더니 그딴 거 없다 나왔어요. 그죠? 그럼 푸코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럼 지식은 왜 가능한데? 로 가거든요. 그래서 귀결이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지금 인간과학 봤는데 에피스테메가 있네? 모든 지식이 이거의 배치에 따라 그냥 바뀌네? 그럼 지식은 왜 가능하지? 지식 있는 곳은 언제나 권력이 있다. 아까 맨 처음 니체가 말했던 계보학. 힘의 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정말 비근한 예시인데 제 생각에 50년 내에 모든 연초 흡연자는 축출당할 거예요. 100년 전이랑 다르게. 우리 당장 한 100년쯤 전만 해도 막 여성 해방의 상징이고 뭐 자유의 상징이고 가도행진다고 막 그 난리 쳤던 그게 너무 완벽하게 딱 끼고 있거든요. 막 그 반항을 해요. 막 그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는데 뭐 흡연금 안 줬어. 이딴 말이 안 먹혀요. 왜냐면 그걸 지우는 게 무슨 주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미 권력이고 이미 규율인 거거든요. 이미 시대인 거거든요. 에피스테마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요렇게까지 개념이 가면 이제 무슨 얘기까지 가냐면 뭐 생명 권력 정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인간이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인간의 이 형상을 이 시스템이 쪼물쪼물 해가지고 통치한다. 무슨 뭐 통치자가 지배한단 말이 아니라 시대의 시스템이 이미 억압한다. 지식을 통제한다. 형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푸코가 말년에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규율에 저항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왜 계보학이 지식 권력 연계론인지도 아시겠죠?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형성된 이유가 뭔가를 계속 탐구하는 것이다. 이게 푸코의 철학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뒤에가 좀 뻐그럭대긴 했는데 칸트부터 좀 뻐그럭대긴 했는데 아마 장담컨대 마지막 세션보다는 좀 더 말가사물에 가까워지지 않으셨을까. 그게 그 사실 돌아가면 말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부어봤고요. 네, 이걸로 일단 Q&A 받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과 상을 읽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푸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그 인간이 살아난다는 부분 뭔가 되게 멋있게 끝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는 에피스템의 주체만을 인간으로 칭하는 것에 대하여 좀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에피스템 안에서의 인간만 인간이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 지금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인간과학의 고고학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난리 피고 있는 것들 지금 나온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고 전 시대도 인간이 있었고 다음 시대도 인간이 있겠죠.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그 푸코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지가 지를 계몽주의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고학적 도식을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과학 안에 갇힌 삼각형의 인간이 아니라 이 고고학을 알리는 자, 이 권력을 폭로하는 자, 이 지식의 어떤 갇혀진 어떤 인간을 해방하는 자,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만하다, 이 시대에만 인간이 있다, 국한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가 일단 제 결론이에요. 푸코한테 시대별 에피스템이 한 가지만 더 잘게 쪼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푸코가 볼 때 효율적인 도식은 이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근대 역사 있잖아요. 이것도 푸코가 죽기 전에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봤어요. 구조주의가 나왔으니까. 그 뭐 무의식 같은 경우도 막 튀어나왔고 사실 칸트 이후로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지금 모래사장처럼 지워질 거라는 말은 왜냐면 그 당시엔 구조주의가 너무 강한 열풍처럼 보니까 푸코가 살던 시대에 볼 때는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받았던 거예요. 사실 칸트가 더 지배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그 학파가 또 있는데 그쪽에서 뭔 얘기하냐면은 그 도구적 이성 얘기를 막 하면서 이거 극복하는 방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랑 좀 겹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자평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고고학이라는 틀로서 이제 쭉 리뷰를 쭉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말과 사물,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하다가 결국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되게 그 책 안에는 그런 메시지를 원래는 주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푸코의 스승인 장 이폴리트가 너무나 비극적인 책이라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뭔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내가 앞에 것들 다 보여줬으니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푸코가 말가사물에서는 네. 사실은 고고학을 해본 거고 네. 이 사람의 그 방금 말씀하신 류의 메시지는 뒤로 넘어가죠. 그 담론, 뭐 규율, 저항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까 권력 얘기랑 예. 맞물려서 그래서 푸코의 주저를 감시와 처벌로 보통 두는 거죠. 그 얘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니까. 그 어떤 권력망, 담론망 같은 거에 어떻게 우리가 이미 희롱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일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느낌, 알아야지 뭘 뭐 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전공에서 전 세계 누군가 단결할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을 찾는 게 인간의 욕심이자 한계 아니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는. 뭐 여기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철학이 허무한 이유기도 하죠.
됐나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